서울 송파구의 한적한 주택가. 실용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거대한 돌비석 하나가 서 있다. 높이 다 청나라의 병자호란 직후에 세워진 이 삼전도비는 우리나라 비석 가운데 유일하게 비문이 몽골어와 여진어 그리고 한자의 3개 국어로 기록돼 있다. 몽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몽고가 국제어였어요. 몽고가 국제어였고 그다음에 여진어. 그러니까 뒤가 한문인데 이 3개국의 그 문자가 들어간 유일한 비예요. 네. 이 비석의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 병자호란 때 조선을 항복시킨 청태종이 자신의 승리와 공덕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3개 국어로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겐 치욕적인 역사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 비석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이제 저쪽에 원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뒷면의 떨어져 비문 중 몇 나갔는데 글자를 왜 떨어져 누군가 나갔는지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하건대 후손들이 그 깨지 않았나 이렇게. 위치로 보아 그것은 분명 사람의 이름. 그런데 이 시기를 연구한 사학자들은 바로 그 후손들이 지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니까 후손들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일까? 치욕의 상징인 삼전도비에 그의 이름은 어떻게 오르게 된 것일까? 그리고 수백 년 후 또다시 지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석촌호수 근처에 세워졌던 삼전도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몇 번인가 땅에 묻히는 순환을 거듭해왔다. 당시에 우리 그 균형상 항복한 이상 또 청나라가 요구하는 걸 거역할 수가 없고 그때 이걸로 이제 하나의 전쟁의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적의 승전 기념비에 새겨졌던 이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높이 약 4m, 폭은 1.5m의 삼전도비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비석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다.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이 머리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가장 빼어난 조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청은 비석의 크기와 재질은 물론 장식의 내용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그리고 비석엔 청의 조선 출병 이유와 조선의 항복, 그리고 청의 회군 사실 등을 새겨 넣으라 했다. 비명은 대청황제 공덕비, 청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란 것이다. 청태종을 대청황제로 부르게 하고 그 덕이 1월 성신과 같다고 칭송하게 하는 반면 조선의 임금은 신하라 표현하면서 청태종의 은혜로 나라를 보존하게 됐다고 기록하게 했다. 삼전도비가 순환을 당한 것은 바로 그런 굴욕적인 내용 때문이었는데 지워진 이름은 그 비문의 끝에 있었다. 위치로 보아 그는 비문을 쓴 사람임에 분명했고 그렇다면 어딘가 그의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비석이 세워진 것은 병자호란이 끝난 1637년 11월. 바로 인조 15년 11월이었다. 11월 25일 비문에 관한 내용이 발견됐고 마침내 거기서 지워진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바로 이경석이었다. 그런데 그의 순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그의 후손들이 경기도 분당의 한 야산 밑으로 몰려들었다. 그 당시 이곳엔 개천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천 바닥에서 그들은 몇 대에 걸쳐 애타게 찾아오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숙정실록, 실록에도 나오고 승조원 일기에도 나오고 그런다. 그 위치는 그러면은 위치는 그 밑에 저 신도엽이 밑에 쓰러져 있다는 게 거기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묘소에서 쓰러져 있던 신도엽이 쓰러뜨려서 신도엽이는 위치는 저기예요. 숙종 때에 사라졌다는 기록 몇 줄의 희망을 걸고 몇 대에 걸쳐 찾아왔던 조상의 신도비. 바로 이경석의 것이었다. 그랬을 텐데 안 깨졌네. 안 깨졌어요. 그냥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렇게 발견되기까지 이경석의 신도비는 무려 250여 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뒤 신도비는 다시 제자리에 세워졌다. 그런데 신도비가 이상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여기는 매끄러워야 할 비석의 표면이 거칠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 빼곡히 채우고 있어야 할 비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표면의 상태로 보아 누군가가 일부러 비문을 없애버린 흔적이 역력했다. 깊게 갈아냈어요, 아주. 원래 신도비란 주군이의 이력서와 같은 것으로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매우 신성시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신도비의 비문이 완전히 깎여나간 것이다. 깎아냈어 그냥 징유 가서 쪼아냈어. 그렇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간 비극적인 인물, 그것이 이경석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그런데 한 박물관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다. 이 박물관엔 도자기, 사료 등 조선시대 유물만 수백 점이 있다. 그중 약 150여 점이 조선시대의 한 인물에 관한 것이다. 그가 평생에 남긴 시문을 한데 모은 백헌집, 탁월한 수준의 문장과 시대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조선 중기 대표적인 저술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그가 평생에 걸쳐 지은 천여 편의 시는 담담하면서도 기계가 높은 조선 사대부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그의 작품들은 사대부나 관료들은 물론 임금들이 애독하는 당대의 대표적인 명작들이었다. 특히 숙종은 그의 작품을 읽고 매우 감동하여 느낀 소감을 시로 적어 보내기도 했다. 이런 까닭으로 그의 유물 중 상당수가 사적이나 도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점,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것이 있다. 그가 74살이 되던 해 현종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것. 조선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그것은 바로 궤장이었다. 궤장이란 의자와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노대신에게 여생을 편히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 600년을 통틀어 순수한 관료 중에 궤장을 받은 인물은 불과 10명 남짓.
조선 초기엔 황희, 맹사성이 받았고 선조 때의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 받은 후 반세기 만에 그가 다시 받게 된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경석이었다.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관료로서 최고의 영예인 괴장을 받은 사람. 그러나 동시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징인 삼전도 비문을 지은 사람. 백헌 이경석. 그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5년에 태어났다. 18살에 즈음 과거에 합격해 진사가 됐다. 이후 33살까지 무려 4번의 과거에서 급제하면서 조선의 학문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로 주목받았다. 그는 당대 손꼽히는 유학자였던 사촌형 이경직에게 글을 배웠고 과거에 급제한 후엔 요직을 두루 거쳐 41살이 되던 해 예문관 부재하게 됐다. 바로 그 해 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은 사건이 터진다. 바로 병자호란이었다. 1636년 12월 인조와 조정의 친명주의 노선에 발끈한 청이 기마부대 4천여 명을 앞세워 압록강을 건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서둘러 강화도로 향한다. 그러나 비빈과 일부 대신들이 건너갔을 즈음 길이 막힌다. 이미 청의 기마부대가 홍제원에 도착해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최명길은 자신이 적진에 들어가 시간을 끄는 동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라고 제안했다. 사실 작전은 그거예요. 우린 산성, 저 평안도 쪽에 산성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전을 좀 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직접 서울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나타난 거예요. 이 기마병들이니까. 금방 여기 저 불광동 쪽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강화도로 건너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 그러니까 겨우 간 것이 비빈들 그리고 일부 관료가 건너간 다음에 왕은 못 갔죠. 최명길이 홀로 적진으로 들어간 후 인조의 어가는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이때 이경석은 500여 명의 다른 조정 대신들과 함께 인조를 뒤따랐다. 마침내 인조는 병사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그때가 12월 9일 추위가 극심했던 한겨울이었다. 서울 동쪽 외곽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성곽의 길이가 약 10km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인조는 즉위 직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성곽을 보수하고 비상식량을 비축하게 했었다. 최근 복원 단계에 있는 남한산성 행궁. 이곳에 행궁을 짓게 한 것도 인조였고 실제로 병자호란 때 인조는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부터 49일간 행궁은 항전의 사령부와 같은 곳이었는데 과연 그때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49일간의 항전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다. 당시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낙향을 했던 그는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진해서 성으로 찾아왔다. 실록에 의하면 그는 강직한 언관 출신으로 잦은 상소와 그로 인해 탄핵을 받아 유배를 거듭하던 남한갑이란 인물이었다. 그는 남한산성에 있는 동안 인조와 대신들의 동정과 주요 사건 그리고 군사들의 상황과 항전의 진행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병자 남한일기다. 특히 그의 일기는
청태종의 13만 기마부대가 도착한 16일 이후에 변화된 성안의 분위기를 유일하게 전해주는 기록이다. 12월 16일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적군이 몰려와서 성을 포위했다. 이로써 성 밖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그제서야 마부대가 우리를 속인 것을 알게 됐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청태종은 산성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벌봉에 올라 임금이 계신 행궁을 내려다본다고 한다. 그 위세가 가히 위협적이다. 게다가 성안의 상황도 날로 악화돼가고 있었다. 남한갑의 기록에 의하면 군량미가 바닥을 드러내자 대신들의 식량을 줄여서 충당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성 밖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청군의 위축된 군사들 중엔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인조는 마당에 꿇어앉아 눈물로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조선에게 있어 13만의 청군은 너무나 강했다. 병자란 때 들어온 군대가 13만 군대거든요. 근데 한국 역사상 10만 이상을 기른 적이 거의 없어요. 우선 경제 규모도 적고 인구도 적고 또 여기는 군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안 길렀는데 13만 대군이 그것도 기병이 말이지 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국력입니다. 이제 문화는 딴 문제예요. 이 임진왜란은 그 임금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요. 임금이. 근데 이 병자호란은 백성들이 아주 죽어나는 전쟁이었다고. 왜냐하면 이 청나라가 와서 이 임금은 성 안에서 항전을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뭐 굉장히 많은 그 희생을 청나라가 강요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전란을 통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또 뭐 자결하는 사람 뭐 굉장히 아주 그 전국이 어수선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상전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사막사의 위패가 모셔진 남한산성 현절사. 당시 조선을 유린한 청에 최후의 1인까지 맞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당당했다. 그러나 가망 없는 싸움을 계속해온 병사들은 척화파로 인해 전쟁이 시작됐으니 그들을 포로로 보내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월 24일 강화도로 피난했던 비빈과 대신들이 잡혀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군사들과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비빈과 왕자들이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인조는 마침내 항복을 결심한다. 사실 이 척화론자들조차도 구체적으로 항복 외의 다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항복하게 되면 왕과 세자들까지 다 끌려가게 된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이지 항복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상헌이나 척화파들의 논의가 아주 추상처럼 당당했지만 결국 최명길이 열어준 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또 최명길이 열어준 문으로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1월 30일 그날의 상황을 남한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해가 빛이 없다. 아침 일찍 남빛 옷을 입은 임금이 세자와 함께 성을 나섰다.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인조는 한겨울에 30리 거리 밖에 있는 삼전도, 지금의 잠실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높은 단 위에 앉아있는 청태종 앞에서 항복의 예를 거행했다.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삼배 구고두레의 치욕을 인조는 묵묵히 감당했다. 그로써 조선은 일단 망국의 위기를 벗어났다. 당시 가치관으로 볼 때는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오랑캐에게 패했다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랜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가 배우거나 상기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약 10개월 후 삼전도엔 높은 비석이 세워졌다. 그것은 항복을 수락하면서 청이 내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비문을 썼느냐였다. 당시 인조는 이경석 등 4사람에게 비문을 쓰게 했다. 그중 이경석의 글이 가장 아첨이 적고 객관적이란 이유로 택해보냈지만 청이 화를 내며 고치라고 돌려보냈다. 그러자 인조는 그를 불러 간곡히 부탁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으니 부디 그들의 요구대로 써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안 쓰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심심풀이로 글 자랑하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후금 쪽에서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쓰라고 하는 건데 안 쓰면 인조가 써야 돼요. 그럼 인조는 왕인데 왕을 모시는 신하가 국왕이 곤혹을 치르는데 또 이걸 안 하면 백성이 또 어륙이 되는데 자기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안 쓸 수가 있느냐? 안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신하로서는 쓰는 것이 애국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경론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살아남아야지. 완전히 거기서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일신에 이제 불리한 거를 뭐 각오하고 쓴 거죠. 그것도 2, 3일 내에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침내 이경석은 인조의 명에 따라 청의 요구대로 비문을 고쳐 쓰고 그의 이름과 함께 삼전도 갯벌에 거대한 비석이 돼 우뚝 섰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형 이경직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차라리 제가 형님에게 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한은 없었을 것을. 세워진 비석만큼이나 가파른 벼랑을 등에 지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 청의 수도였던 심양. 병자호란이 끝난 후 세자와 대신들의 장자를 비롯한 60만 명의 조선인이 이곳으로 끌려왔다. 지금도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이곳 심양엔 아직도 그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시내에 있는 중산공원. 병자호란 직후 끌려온 사막사가 처형당한 곳이다. 바로 이곳에 이경석이 건너온다. 1642년 여름 소현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소현세자는 심양관, 지금의 시립아동도서관에 머물고 있었다. 항복한 나라의 대신으로서 이경석은 볼모로 잡혀온 세자를 보필하며 조선과 청국 사이에 일어나는 까다로운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진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공식적으로 명나라와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런데 당시 명나라의 배가 평안도 선천항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이 이를 추궁하자 소현세자가 급히 이경석을 서울로 보낸다. 그런데 이때 당황한 인조가 이경석을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인조가 긴장해가지고 이경석을 서울로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경석은 그렇다고 해서 왕을 능멸하고 가서 이실 짓고 하면은 왕이 그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덮었었어요. 조선이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냈는데 저 사람들이 쏙나요? 그래가지고 너 황제를 능멸한 죄는 아주 이건 중죄다. 왕이 그렇게 푸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극형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왕이 아닌 소현세자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무마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세자의 곁으로도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했다. 청은 그를 의주 백마산성에 가두어 버렸다. 자신의 몸을 던져 임금과 백성이 당할 수모를 막았던 것이다. 그는 이듬해 봄 인조의 간곡한 청에 따라 백마산성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충정심 높은 관료이자 청의 문책에도 당당히 맞서는 기기 높은 선비로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특히 그는 상당 기간 인사권을 관장하는 이조 판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당파를 초월해서 이후 한국 정치사에 영향을 끼친 많은 인재들을 등용시킨다. 송시열도 그중 하나다. 인대를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인대라는 것은 자기가 그 정부에서 필요할 때에 즉각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서 메모해 뒀다가 그 사람의 장단점을 메모해 뒀다가 필요할 때에 그 인대 그런 그 백이죠, 인대 그 백 속에서 그 카드를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그때에 그 등용된 사람들이 우암 송시열이라든지 당시 그 노론의 대가들입니다. 그 노론 정객의 대가들은 거의 그 송중길, 그다음에 송시열, 유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분에 의해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경석을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를 말해주는 곳이 있다. 작년 봄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한 사원.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오늘은 서원에 제사가 있는 날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 지역 토박이인 남원 윤씨 집안의 후손들. 이 사원은 그들의 선조인 한 유학자가 300년 전에 세웠다. 모셔진 위패는 3분. 그중 2분은 남원 윤씨 집안 출신의 유학자들. 나라에서 시호까지 하사받은 이들이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이들의 선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유생들이 300년 넘는 세월을 지극한 공경심으로 모셔오고 있다. 그가 바로 이경석이다. 이 양반이
여기 인척 관계가 있어서 여기 남원에 오셔가지고 방산정에서 3개월 동안은 이분이 계셨어.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여기 사당에다가 이제 모시게 되었죠. 단 3개월의 인연. 그 인연을 300년이나 이어갈 만큼 당시 유생들에게 이경석은 매우 신망이 높은 존재였다. 그대로 그가 살았더라면, 역사가 한 번만 그를 비켜갔더라면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인물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영의정에 임명됐던 효종 1년, 조선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숙명배청을 주장하던 송시열 등의 노론계 인사들과 북벌을 추진한다. 그는 훈련도감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징병을 통해 군대를 강화해 나갔다. 반면 이경석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조정에서 밀려난 김자점이 효종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청에 밀고를 하게 되고, 깜짝 놀란 청은 대대적인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 소식에 놀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임금 앞에 이경석은 또다시 나아간다. 그때 그의 나이 55, 비용으로 걸음도 잘 걷지 못할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대신해 의주까지 조사단을 맞으러 길을 떠났다.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시 한 수를 남긴다.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분노에 찬 청의 집요한 신문이 시작됐다. 큰 소리로 위협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진동했고, 그 소리에 놀란 그의 가족들은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문 밖에서 기다렸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석은 의연한 태도로 임금의 책임을 묻는 청의 조사관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고 당시의 많은 기록들이 전하고 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청의 관리 앞에서 모든 일은 수상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다. 우리 국왕은 알지 못한다. 끝까지 이렇게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맡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청해에서는 국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이경석을 처형하라 하는 요구를 했을 때 이경석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나를 처형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구해라, 구하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전하, 신을 처형하시어 위기를 모면하소서. 결국 그의 기계와 충정에 감복한 청의 조사단은 그를 백마산성에 유배 보내기로 결정한다. 의주 백마산성. 가파른 능선에 쌓아올린 산성은 당시 오지 중의 오지였다. 그곳에서 병든 몸으로 그는 기약 없는 유배자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엄격히 말하면 그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원로로서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에 옮겼던 것이다. 그런 이경석의 남다른 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강혜선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특히 생애의 가장 괴로웠을 시기인 백마산성에서조차 그의 기계와 우국 충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내가 유배를 온 거는 우리 조정이 벌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임금이 나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청이 나에게 벌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백마산성 안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발해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압록강 넘어 만주벌판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끝없이 서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심애를 달랩니다. 강화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고 또 거기에 이제 척화의 반대항에 있는 강화를 주장했던 그런 최명길 같은 경우도 많이 조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명길과 이 짝을 이루어서 당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간 관료로 우리는 백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분은 노성인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황희정 스승이라든가 오리 유원혁이라든가 이런 분. 이분은 결국은 괴장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괴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국가에 상당히 공로가 있고 누구에게도 비난을 안 받고 하는 건 노성인에게 주는 건데 아마 오리 이원익이 받은 이후로 아마 반세기 만에 처음 받을 정도로 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에요. 1년 뒤 그는 영구불용, 다시는 조정에 등용할 수 없다는 조건 아래 백마산성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청의 집요한 감시 속에 그는 다시는 조정의 중직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은 현종 때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에게 괴장을 하사한 현종은 궁중화원으로 하여금 그날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뒤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가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친히 제문을 내려 백관의 모범이여 민족의 상서로운 봉황이자 상서로운 기린이라고 애도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2년째 되던 숙종 29년 4월 그의 신도비가 비문이 처참하게 깎여나간 채 어디론가 사라졌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 600년 역사를 통틀어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의 비문을 없애버린 것일까? 요즘에 세운 거고요. 조선시대 정치사상사를 연구해온 이은순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경삭에 주목했던 학자다. 불에다 놓고 장작불을 놓고 튀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다 물에다 갖다가 개울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그거는 저기 그 글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는 실록을 비롯한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베일에 쌓였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갔다.
발견 당시 이경석의 신도비임을 확인하게 해주었던 것은 비석 윗부분에 남아 있었던 몇 개의 글자. 예, 영자 위에 글씨는 살아 있어요 지금. 영의정. 다행히 탁본이 후손들에게 남아 있어 신도비는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당대의 명필이었던 이광사의 필적. 이경석의 현손이기도 했던 그의 필적은 비 윗부분에 겨우 살아남은 몇 자가 전부다. 그리고 비문을 지은 이는 바로 석의 박세당. 그는 이경석이 세상을 떠난 후 삼전도 비문을 썼다는 이유로 이경석을 비난하는 노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쓴 신도비문의 논조였다. 이걸 쓴 박세당이 절대로 당시의 세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비판적 안목이 아니라 가장 국난 극복에 하나의 누란의 위기에 나라를 부국한 큰 거장의 정치인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입입니다. 네. 즉 노론이 정권을 장악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비문을 통해 이경석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진정한 봉황과 같은 인물이라고 쓴 것이 문제였다. 당시 노론 측을 자극했던 것은 비문 중에 나오는 올빼미란 표현. 노론은 그 올빼미가 바로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송시열은 조선의 유학자로선 유일하게 자의 칭호를 받았다. 그와 더불어 그는 왕조차도 어려워하는 조선 관료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숙종시대의 송시열에 대한 비난은 곧 노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세당은 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삼전도 비문을 쓴 이경석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도 순환을 당하게 됐던 것이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으로 너무 잘나지 말라. 조선의 그게 후기의 하나의 노래처럼 우리 민중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백현 이경석처럼 문장을 너무 잘 쓰면은 그런 치욕스러운 비석을 쓰게 되니까 문장도 너무 잘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수모와 갈등을 겪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삼전도 비를 찬술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경석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한 공격을 받은 이경석에게 봉황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올빼미라고 지적한 그 문구 하나가 싫어서 그대로 남의 신도비를 그렇게 이경석의 신도비는 비문이 깎여나간 채 250년간이나 땅에 묻혀 있어야 했고 이후 그의 후손들은 노론이 집권한 조선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하며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야 했다. 삼전도비에서 이경석의 이름을 지웠던 것은 그런 역사적 비극에서 초래됐던 것이다. 오늘도 우리 앞에 삼전도비는 서 있다. 우리가 삼전도비를 그저 덮어두고 싶은 암울한 역사의 상징으로 보는 한 치열하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경석과 같은 인물은 오늘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나 남은 이순신 같은 영웅이 나오지만 그거는 우리 역사의 아주 중간의 일부 안에 임진병자나 그거하고 그 전은 전부 평화시대거든. 평화시대는 문신이 이건데 문신의 그럼 대표주자를 누굴 꼽느냐?
그랬을 때 이경석 같은 분이 이제 크로스업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경석 언행의 특징은 당시의 원칙과 질서 그리고 제도 속에서 충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했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은 여러 수단을 동원한 그런 고도 성장이라든가 혁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제도와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가는 그런 사회이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경석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삼전도비를 다시 봐야 한다. 그 속엔 국난의 시기에 조국과 백성을 위해 개인의 명예를 버렸던 삼조의 위대한 삶이 숨어 있다. 그 위대한 삶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삼전도비는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